네, 안녕하세요. 2022년 FC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금 상담 실점, 부동산 세제 맡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어족을 꿈꾸는 MZ세대 강남권 꼬마 빌딩 노린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낯선 단어들이 세 가지가 나왔죠. 파이어족, MZ세대, 꼬마 빌딩. 자, 요렇게 이제 세 가지의 좀 신조어 비슷한 게 나왔는데 이것부터 조금 마음에 허들이 있으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파이어족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찍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자, 파이어라는 게 이제 막 불 붙는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빨리 일을 그만둔다. 파이어, 그만둔다잖아요. 리타이어먼트, 은퇴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빨리 돈 벌고 빠지겠다. 이런 느낌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MZ세대는 20, 30대를 이야기하죠. 우리 20, 30대 밀레니어 세대들을 MZ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빠른 은퇴를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재테크하는 거를 정말 서슴없이 하고 있다. 어디에까지? 강남권에 있는 꼬마 빌딩까지. 꼬마 빌딩은 작은 빌딩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떠올려 볼까요? 물론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는 MZ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한 우리 젊은 층에서는요. 다가구 주택이라던가 다세대 주택, 다시 얘기해서 빌라 같은 것들을 건물 통째로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와, 진짜 대단하다. 아니면 뭐야, 부모님이 돈이 되게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사실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기사를 좀 읽어보면요. 자, 90년대생인 직장인 윤모 씨는요. 최근에 친구 3명과 함께 법인을 설립했나 봐요. 그래서 이 법인 명의로 15억가량의 대출을 받아서 20억 원 규모의 송파구 꼬마 빌딩을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법인이 한 동을 그냥 사서 제가 추측건데 그냥 다가구 주택 하나를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다세대라던가. 그래서 법인이 이 3층짜리 된 건물을 사가지고 뭘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은. 뭘 하려는 거죠? 이 건물을 사가지고 팔거나 혹은 여기에다가 월세를 놔가지고 임대 수익을 받거나 그게 목적이겠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한다 함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산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지고 차익을 누리거나 아니면 그 안에 월세를 놓거나 전세를 놔서 그 수익을 누리거나 그쵸?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억 원인데 얼마를 대출을 받았대요? 15억 대출을 받았대. 그러면은 5억만 자기의 실제 투자가 일어났겠죠? 그렇죠? 15억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니까. 요거를 친구 3명이서 나눠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했으니까 여러분 좀 90년대생이면 그래도 30대 한 중반 정도 되었을 텐데 그 정도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서 대출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부모님이 막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줬다 그래서만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재테크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아, 정말 나는 정말 상속 증여줄 부모님도 없고 나는 흙수저지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분들 만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고 이렇게 재테크도 하고 그래서 보험과 금융에 관심이 있는 이런 VIP들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특히 젊은 층에 어떤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런 트렌드를 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91년생 이야기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직장인 강모 씨가 동생하고 공동 명의로 보세요. 꼬마 빌딩을 22억 원에 매입했대요. 이것도 전부 다 보증금도 안 왔고 당연히 대출도 받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임대 수익률이 2.5%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추다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인생의 시간이 좀 많이 여력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은 올라간다라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 자,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임대 수익을 노리려는 목적. 그러면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게 나의 수익률에 내가 소득을 얻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같은 것들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이게 바로 수익률이고요. 임대 수익도 당연히 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 수익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영향을 미칠까요? 소득세 납부하셔야죠. 임대 수익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꼬마 빌딩을 사서
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얘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지. 여러분들 최근에 보세요. 아파트 예전에 저도 참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게 제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파트를 살 때 샀어야 됐어. 그게 지금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니까 막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 차익을 노리려는 목적도 하나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월세 얼마 받느냐 그것보다도 집값 자체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중요하게 된다. 이랬을 때 내가 5억 원에 산 집이 10억 원이 됐다. 그러면 5억에서 10억까지의 차이를 우리가 5억을 양도 차익이라 그래요. 차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게 이 두 갈래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저랑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거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정말 전문성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금의 이름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도대체 무슨 세금이 어디에 걸쳐 있는지 이 가르마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제가 오늘 가르마를 제대로 타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어디 이제 뭐 법에 정리가 되어 있다기보다도 제가 경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마음대로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자, 1번.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우리가 여러분들 청약 통장 가지고 있으면 청약 해가지고 청약 당첨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죠? 분양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분양을 받는 거고 가점에 따라서 당첨이 되는 이런 개념인데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오피스텔이라던가 상가도 분양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부동산을 크게 주택과 상가로 나누어 본다면 주택은 아파트 청약 통장을 넣어가지고 분양 당첨이 되는 거고 상가나 오피스텔은 전부 업무시설이잖아요. 상가나 오피스텔은 분양하는 사무실에 가서 내가 청약 통장이 없어도 그냥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분양받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은 있겠지만 어떠한 가점이라던가 요건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세제 어떤 이런 제재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이런 그 부동산 투기 목적 방지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택에서 상가나 오피스텔로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건 어떠한 나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분양받는 것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사고 싶은 사람이 등장해서 둘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받을 수니까. 요 절차가 전부 다 양도의 절차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살 수 있는 방법, 경매학입니다. 이건 조금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또 눈치 싸움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경매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의 경매 절차에 따라서 이게 모두 진행이 되는데 법원에 입찰하러 온 사람들이 막 30대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매를 받아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증여받기, 상속받기가 있는데 여러분 증여하고 상속은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증여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는 사람이 공짜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 부동산이나 물건을 매매한다라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대가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널 줄게. 이게 증여입니다. 상속은요, 의도랑 상관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한 명 생겨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망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상속받았다 이런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증여냐 상속이냐의 단어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이 정도의 단어를 조금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거 정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퀄리티를 높여준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증여는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받는 걸 얘기하고 상속은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자연스럽게 상속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양, 매매, 경매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증여를 절세의 하나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부동산에 이렇게 제가 흐름으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부동산의 흐름.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일단 아파트가 모델하우스에서 지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아파트 지을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진행되죠. 자, 요때까지는요, 분양권이라는 권리로 매매가 돼요. 분양권. 자,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아파트는 지어지기도 전 단계예요. 아직 땅도 작업이 안 한 경우가 많아요. 모델하우스 가서 내가 이 아파트 살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모형을 보고 그냥 사겠습니다. 물건이 실체가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경우죠. 실체가 없는데 이게 그 고액으로 거래가 돼. 건물이 지어질 거라는 걸 철석같이 믿는 거죠. 이렇게 믿기 어려운 시대에,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양권이란 권리를 사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아파트가 들어서죠. 딱 요렇게 이때 나의 소유권이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 봤던 등기부 등본,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분양을 받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어딘가 이사도 가야 되고 집값이 올라가고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가서 거래를 하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매매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매매 절차를 쭉 이어오다가 우리 아파트가 막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막 저 여의도 가면 50년짜리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현수막이 막 걸려요. 플랜카드가. 비가 오면 천장 샌다. 야, 녹물은 너네가 먹어라. 우리 왜 재건축 추진 안 해주냐. 야, 여기 재개발해라. 이런 현수막이 막 쫙 걸려있는 거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건 뭐냐면 우리가 주택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우리 동네의 아파트를 좀 새로 지읍시다. 이런 식으로 조합이 형성되는 단계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여전히 굉장히 낡은 상태로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음 주택을 짓겠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얘네를 싹 다 철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철거가 들어가면 얘는 갑자기 또 권리로 바뀌어요.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바뀌어요. 자, 아까 분양받은 거는 분양권이라는 권리였어요. 얘는 집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낡은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새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이때도 주택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입주권. 왜? 거기 낡은 주택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입주권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졌죠? 그럼 이때 또다시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신규 주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지만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주택이 되고 권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얘가 건물, 토지, 부동산이기 때문에 세법 적용도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법적인 어떠한 그 행정 절차도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일 때는 권리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란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또 세법이 적용이 다르게 돼요. 제가 이 복잡한 세법 적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 권리와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 자체로도 이거 굉장히 엄청난 여러분 퀄리티가 높아지는 지식이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자, 부동산은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취득하는 단계,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단계로 나눠서 많은 세금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봤던 세금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 시에는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돼요. 당연한 얘기 같은데? 알아요. 그거 들어봤어요. 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요. 자,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국세라고 적어뒀죠. 취득세도 지방세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와 국세. 우리는 모두 다 세금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세금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국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우리 세무서는요, 국가행정기관이에요. 국세청 세무서. 세무서에다가 내는 세금을 우리는 국세라고 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방세는 뭐냐? 시, 군, 구청에 내는 거예요. 우리 지역 단위 시군, 구청에 내는 게 바로 지방세예요. 여러분들 자동차세, 주민세 전부 다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취득세는 지방세죠? 재산세도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얘네는요, 전부 우리 그 시청이나 시군, 구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가 날아온 걸 그대로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나 재산세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국세죠. 얘는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조금 독특하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국세예요. 얘는 세무서에 내는 겁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도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소득세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얘는 이제 국세인데 아무나 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나는 그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소득세를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이건 고지서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직접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납부될 수가 있어요. 얘는 단순히 4대 보험 공과금인 거지 세금은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신경 써야 되는 세금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건물이라던가 상가, 주택 가지고 있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함께 대화가 가능하겠죠. 처분할 때는 신경 써야 될 거 딱 하나, 양도소득세.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취득할 때는 여러분 법무사라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취득세 신고 납부해주는 법무사. 양도시에는요,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세금 내야 되죠. 여러분, 부동산 팔면 세금 내야 되는 거 다 알죠? 이거는 국세거든요. 세무서에 내야 되는 국세. 이때는 여러분, 세무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세무사한테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가야 되는 사람도 다르다는 점.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취득세, 지방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고요. 이 취득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한 시기로 봐요. 그래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냈을 때는 아직까지 내가 정확하게 취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잔금까지 내야지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등재가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소유권 이전이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확실히 되어야 나는 취득세를 납부할 수가 있거든요. 이 취득세는 취득하고 60일 내에, 60일이에요. 2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60일 내에 법무사한테 가서 신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신청이라던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들을 모두 법무사가 대행을 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유 시에 재산세 내야 돼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1년 내내 그냥 쭉 들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6월 1일에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취득을요. 5월 1일 날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는 올해 7개월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6월 1일 시점에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산세를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안분하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1일 날 산 거예요. 6월 2일 날 샀다고 해볼까? 6월 2일 날? 6월 2일 날 산 거예요. 그 6월 2일 시점에는 그러니까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해서 취득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6월 2일 시점에는 내가 내 거지만 6월 1일일 때는 그 부동산이 누구 거였어요? 나한테 판 사람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산세 내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이 되기 전에 빨리 팔아버리고 싶겠죠. 근데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이 지나고 막 사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틈 사이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조금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거든요. 부과가 됩니다. 자, 7월하고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물분, 9월에는 토지분, 그리고 우리가 주택분은요. 절반씩 7월과 9월에 부과가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택은 보통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들을 받지만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고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땅과 토지를 하나인 주택으로 봐가지고 얘를 굳이 토지분으로 쪼개서 고지하고 건물분으로 쪼개서 고지하는 게 아니라 요 통째 거를 절반 나눠갖고 7월 고지, 9월 고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되셨죠? 종합부동산세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들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언제 내요? 12월에 내는 겁니다. 물론 재산세하고 성격이 굉장히 유사해서 이게 지금 이중과세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초반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제외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로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에요. 다만 얘도 6월 1일 기준으로 간다는 거. 자, 세 번째, 소득세가 있어요. 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소득이 발생한 사람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살아. 나한테 소득이 발생해요? 안 하죠. 이런 사람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세를 신경 쓸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부동산이 여러 채가 있고 그 여러 채에 월세도 주고 보증금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고 있는 이 월세들을 모아서 나의 소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근데 월세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주택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세법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상가에서 월세가 발생했다. 이거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것을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월세를 줘요. 뭐 조그마한 다가구에서 원룸 월세를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돼요. 하나만 더 제가 나가자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과세,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한다는 의미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전부 다 면세 사업자예요. 그런데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전부 다 과세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에 대한 똑같이 월세를 받고 있지만 이런 두 가지에 좀 디테일하게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나의 월세 소득 혹은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나의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이 막 발생했어. 이런 소득들을 몽땅 다 합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건강보험료는 우리 전 국민이 가입이 돼 있어요. 전 국민이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거나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은 월급은 없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있기 때문에 점수로 고지가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라서 별도로 피부양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별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연소득으로 월세 임대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자녀의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산이 요게 3.6억 원, 3억 6천 초과하거나 1천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안 되고요. 9억 원이 넘는 부동산이 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3.6억하고 9억 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세가 아니에요. 시세가 아니라 우리가 공시되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건 뭔가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제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리고 처분 단계에 있는 세금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처분 단계에 있는 마지막 세금 양도소득세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